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4주년 기념 행사의 날입니다. 귀중한 행사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다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축하하고 할 텐데 지금 엄청난 일이 진행이 돼서 다 이렇게 떨어져서 화면으로 서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좀 서운한 것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동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또 이동할 때 따르는 에너지 사용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고마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저한테 이 기조 강연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린 뉴딜 추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이런 시기에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PPT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PPT를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개 5가지 정도 주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과, 또 이 위기의 이면에 보다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지금 큰 국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향후에 지구의 위기, 문명의 위기가 지금 미래에 단계 진행이 될 텐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장 큰 단위에서는 인류가 그동안 발전시켜온 이 문명 전체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크게 현재 우리는 4가지의 복합 위기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 충격과 고용 충격, 또 광범위한 사회 충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인구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세 번째로 인구 위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볼 때 그런 위기의 근저에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후 변화, 자원 고갈, 또 생물종 멸종, 환경오염 이런 등등 크게 4가지 이 그룹의 문제들이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지난 1월 초부터 지금 전 세계에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최근에 2,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좌측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게 만약에 전 세계 이 코로나 사태가 안정돼 간다면은 이게 어느 단계에서 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안정돼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안정되지 않고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전 세계가 경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림의 위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경제 활동이 맨 오른쪽 지난 금년 들어와서 1, 4분기, 2, 4분기 6개월 동안에 급격히 전 세계 경제 활동이 줄어든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이제 아래 그림은 나라별로 볼 때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 15%, 마이너스 15% 정도로 급격히 경제 활동이 축소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OECD에서는 가장 그래도 하강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그 하강 폭이 적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6쪽에 나와 있는 그 자료들은 향후 2020년도 경제 전망에 관한 것인데, 역시 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 세계의 거의 많은 나라들이 10% 내외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한국은
올해 마이너스 한 1.1%, 내년쯤 되면 이제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치료제 백신이 이제 그 보급이 되면 그때는 상황이 안정돼서 3% 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전망 전체가 매우 가변적입니다. 다음은 고용 충격인데요.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인구 위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 좌측의 그림은 전 세계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우리 한국 상황인데, 이게 이제 좌측의 이 그림이 소위 기하급수적 인구 증가 혹은 기하급수적 성장의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잘 보여줍니다. 인구가 팽창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농산물 이외에 무슨 자동차다, 주택이다, 뭐 모든 것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이 기본 그 자원을 더 많이 추출해야 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고, 이것이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른쪽 우리 한국의 상황인데, 한국의 상황을 보시면은 이게 대개 2028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 인구가 감소하는,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구가 이제 곧 고점에 도달하고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 출산 고령화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 속에서 그나마 환경 부담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현재 인구 자체도 대단히 많고, 또 다르게 보면은 그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그 질적으로 양호한 어떤 그 성장은 우리가 지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속에서 퀄리티가 높은 질적으로 그 좋은 그런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을 보존하고 고용을 창출하면서 분배도 이 좋은 분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장, 인류가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실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하이 퀄리티 이코노믹 그로스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이게 전 세계에 대해서도 한국의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구의 양적 측면, 질적 측면 우리가 모두 다 고려하면서 이것이 이것이 기후 위기 또 생태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후변화, 자원고갈, 환경오염, 생물적 멸종,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으로 인류 앞에 놓인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쪽에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요 왼쪽 그림은 나사가 제공하는 그런 각 시기별로 CO2 농도가 얼마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안에 우리가 들여다볼 게 많은데, 이 자료에 의하면 대개 그 지구의 그 역사에서 한 10만 년 정도를 주기로 이 CO2 농도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과거 모든 시대를 다 통틀어서 볼 때 대개 한 평균적으로 300 ppm 정도 이하에서 머물렀던 것이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이것이 300 ppm 선을 넘어서서 늘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최근에도 이 수준이 계속 늘어나서 지난 올해 5월 경우에는 417 ppm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종류의 기후변화, 뭐 남극, 북극이 녹아내리고 캘리포니아에 무슨 뭐 산불이 수백 군데 산불이 나고 있고, 중국의 이 황하강, 양자강을 다 아우르는 그 넓은 지대에 장기간 비가 오는 현상, 그래서 샨샤 댐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문제, 최근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 장마와 수해, 이런 모든 문제의 비밀이 있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른쪽 그림은 산업혁명 이후에 평균 기온이 얼마 올라갔느냐. 대개 산업혁명 직전보다 지금 한 1도 정도 올라가 있고, 그 산업혁명 직전과 비교해서 2도 이상이 더 올라가면 이제 일반적으로 포인트 오브 노 리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지점이 될 것이고, 그래서 2도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보다도 훨씬 직전에 1.5도 선에서 이거를 막아내지 못하면은 2도까지 가는 건 순식간에 가고 우리가 더 이상 방어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11쪽은 자원고갈의 여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오염 12쪽입니다만은 환경오염도 우리가 지금 왼쪽은 지금 미세먼지, 오른쪽은 이 플라스틱, 그 해양 플라스틱 문제인데 이것도 전에는 별로 우리가 겪지 않았던 그런 현상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 광범위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차 생물종 멸종이 진행된다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대개 자연적 요인, 빙하기다 또는 무슨 뭐 소행성이 충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진행되는 것은 6차 멸종이 한 1만 년 전부터 사람 인구가 늘어나고 그 인구가 수없이 많은 것을 자연에 추출하고 불을 태우고 에너지를 쓰고 이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 이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종합할 때 지구 한계선이라는 개념이 있고 성장의 한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좌측은 플래네터리 바운더리라고 해서 이게 안에 가운데 보면 원이 있는데 이 붉은색 원의 바깥으로 넘어서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넘어선다 보는 것이죠. 지금 거기에 지금 3개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바이오스피어, 이 생물권의 이 어떤 통합성이랄까요? 이것을 이 범위를 넘어서는 거. 두 번째는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이것이 순환되는 이게 지금 범위를 벗어났다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아직은 위험선을 넘어섰다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안정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단히 지금 민감한 시기고 점점 이제 우리가 인간이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지표들을 종합하면 2030년이 그동안 염려해왔던 성장의 한계가 아닌가. 이거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지탱할 수 있는 어떤 기후나 뭐 여러 가지들이 종합될 때 2030년이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개 정부가 내세운 비전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이다. 이 대전환이라는 개념을 지금 중시하고 있고 우리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혁신형 경제로 가자 하는 게 이제 나와 있고요. 탄소 중요한 거는 탄소 의존형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가자. 그리고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자. 이런 방향을 제시했고 핵심 그 뉴딜 사업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그 1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K 뉴딜 사업의 의의를 높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현 시기 이 세계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또 변화시키고 있는 두 가지 큰 어떤 혁명적인 어떤 변화를 반영한다. 하나가 디지털 레볼루션, 디지털 혁명이고 다른 하나가 지속 가능 발전을 향한 혁명 혹은 그린 레볼루션을 볼 수 있겠죠. 그린 뉴딜을 하는 큰 세계적인 과제와 우리가 지금 궤를 같이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이게 중요한 출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디지털 쪽은 그동안에 굉장히 지금 잘 해왔지만은 그린 쪽이 매우 늦었는데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결합해서 여기다가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한다면은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19 이런 그 사태 속에서 한국이 이 국가 에너지를 어디다 집중할 것인지 민간하고 시민사회의 어떤 동참을 이끌어서 어디에 지금 집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 계획을 만들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엄청난 지금 비교의 그 상태에 놓여 있다. 18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19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보다 근원적인 어떤 문제로서 기후변화, 무슨 자원 고갈, 뭐 환경오염 등등의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거를 방향을 잡은 것은 대단히 잘했지만은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좀 더 큰 스케일로, 좀 더 정부, 민간, 시장, 또 기업, 시민사회가 좀 더 결속하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나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그 예상되는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지구 위기와 문명 위기의 타임라인을 첫 번째를 보면 첫 번째 인류 문명의 갈림길이 저는 2030년쯤 되는 시기 전후해서 모든 위기가 집중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 상황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 세계는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지구 온난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또 에너지 위기, 화석연료 중심의 이런 그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탄소 포화점이라고 말하는 현상도 지금 점점점 이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고 우리가 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2030년에 인류 문명이 이게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단계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단계인데 이게 2050년쯤 되는 단계인데 여러 연구들을 보면 이 시기에 CO2 ppm이 대기 중 CO2 농도가 450에서 550 ppm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직전보다 2도씨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고 최대 3도씨까지 넘어설 수도 합니다. 저는 매우 위험한 일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인류의 노력은 너무나 미미하고 속도가 느리고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래의 흐름을 알고 좀 더 대담하고 좀 더 그 급진적인 이런 그 인식을 가지고 정책의 변화에서부터 기업 활동의 변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제 수많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는데 여기 제가 메모한 것처럼 이 고산지대 북극 남극은 물론이고 다 녹아내리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안데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그 모든 지금 그 만년설이 다 녹아내리면 결국은 이제 물 부족 문제가 생기고 물과 관련된 국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고 물을 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물과 식량을 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게 되는 이 국제 이제 난민이 생기고 그것이 국제 분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생물종이 3분의 1 정도가 위험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IPCC는 2050년까지 CO2 네트 제로, 순제로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2100년인데 2100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IPCC에서 이미 2013년에 종합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으면 앞으로 지구 온도가 4.8도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80cm까지 올라간다는 것이니까 이게 과연 이게 이 상태에서 인류 문명이 또는 우리 그 인류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그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문명의 대전환이 필요한데 대전환의 과제가 뭔가 출발점은 저는 에너지 전환이 출발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산업 전환, 교통, 이 모빌리티 전환, 주택, 건물, 도시, 생활 전환, 그 다음에 우리들의 가치와 인식 체계의 변화까지가 이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연결돼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는 문명적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책연구계는 무슨 역할이 되는가 제가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기획하고 정교하는 일, 또 지역 뉴딜은 아직 체계가 안 됐기 때문에 지역 뉴딜을 우리도 기획하고 자문하고 지원하는 일, 사회적 대화, 또 공론화 이런 걸 통해서 정부 정책을 1차적으로는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혁명 또 지속가능 혁명 이런 두 가지 큰 혁명의 흐름에 부응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파동을 만들어내고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거대한 목표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 시기에 이 두 가지를 투톱으로 해서 방향을 잡은 것 자체가 대단히 잘된 일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거기에 살을 보태고 거기에 새로운 어떤 제안을 보태는 식으로 이 스노볼링, 눈덩이를 크게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화석 연료에 기반한 산업 문명 전체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새로운 문명을 지속 가능 문명에 좋고 생태 문명에 좋고 그린 문명에 좋습니다. 이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문명으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대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버전에 좁게 생각하면은 경제무사의 연구의 버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버전 또 대한민국의 버전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큰 기획을 가지고 리프켄이 제시하는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그 흐름에 우리가 빨리 동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번에 정부가 이렇게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이제 스타트를 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인식을 키우고 좀 더 규모를 키우고 큰 사회운동, 시민운동의 흐름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34주년 또 기념 행사를 하고 이런 또 중요한 주제로 이번에 토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비대면 회의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